네, 안녕하십니까. NH선물 외환 이코노미스트 김승혁입니다. 금번 NH선물 세미나에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저희 웨비나의 주제는 환율입니다. 최근 들어 1분기 동안 1200원 초반선에서 1330원 부근까지도 넓은 레인지를 통해서 좀 변동폭을 크게 보인 환율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외환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대외적인 많은 이슈들에 반응하면서 즉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대외적 재료들이 반영된 결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의 외환시장 좀 어떻게 될 건지 점검드리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됐고요. 이번 자료 장표와 함께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료의 제목은 밸런스 게임 중인 Fed라는 걸 갖고 왔습니다. Fed가 과연 두 개의 재료 중에 어떤 거를 중심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외환시장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를 가지고 2분기 전망을 좀 진행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네, 장표를 보시면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by US, 미국에 의한 달러 움직임이냐, by non-US, 미국 외의 재료들에 의한 움직임이냐, 좀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최종 결론이 먼저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짚고 넘어갈 텐데요. 저는 달러가 약세를 보일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로직은 이 그림과 같이 좀 진행을 할 텐데, by US, 그러니까 미국에 의해서는 실물 경기가 둔화될 거다. 그리고 긴축 환경은 그럼에도 지속될 거다.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물가는 좀 안정되겠고, 랜딩 자체는, 그러니까 경기가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의 관점에서는 저는 연착륙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료들이 같이 합쳐진 결과 달러는 약세를 보일 거다라고 점검하고 있고요. 그 다음 by non-US 관점에서 봤을 때는 중국의 경기가 미국보다는 좋을 것이며 엔화는 강세를 보일 것이고 ECB의 긴축적인 강도는 페드에 비해서는 높을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외적 재료들을 바탕으로 이 역시 달러 약세를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세부 내용 좀 같이 점검을 해볼게요. 첫 번째, by US인데요. 1분기 저희가 좀 어떻게 됐는지 잠깐 짚어볼게요. 1분기 연준은 여전히 higher for longer 스탠스를 유지했죠. 저희가 1월을 기억해 보시면 소매 판매 지수가 상당히 좋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작년 연말에 가용되지 않았던 소비들이 이연되었고 카드 매출에 대한 어떤 반영분이 지금 1월에 접목되었다라는 그러한 어떤 흐름이 이후에는 이어졌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소비가 여전히 견고했다. 즉 경기가 아직까지는 활성화 국면에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됐습니다. 연준은 당연히 이러한 결과를 따라서 긴축 기조를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죠. 왼쪽 그래프, 왼쪽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저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시면 소매 판매가 상당 부분 자동차를 제외하고 자동차 및 가스를 제외한 MOM 지수가 상당히 좋았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오른쪽 하단 그래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목 지출과 실질 지출 모두 추세선을 유지하거나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출은 아직까지 견고했고 소비도 아직까지 좋았다. 즉 연준 입장에서는 여전히 higher for longer 스탠스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짚어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노동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했죠. 실업률 그리고 비농업 고용지표 모두 상당히 낮은 수준을 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저희가 특히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구인 배율이라는 건데요. 한 명의 노동자가, 즉 한 명의 실업자가 선택 가능한 일자리의 개수가 몇 개이냐에 대한 판단 지표인데 이런 구인 배율이 1.9를 기록하면서 거의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업자 한 명이 거의 두 개의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타이트한 노동시장이 여전히 유지된 1분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핵심 논거는 임금과 물가의 스파이럴입니다.
그러니까 타이트한 고용시장에 의해서 임금 수준이 높아지고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논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타이트한 노동시장은 파월 연준 의장이 본인의 긴축 스탠스를 연장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역시 아직 스티키하다라는 거를 저희가 발견을 했는데요. 특히 서비스 물가가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비스 산업의 좀 특징을 좀 확인을 해보자면요. 크게 단기간에 공급을 늘리기 어렵습니다. 재화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하거나 아니면 공장에 대한 가동을 더 늘려서 단기적인 공급을 좀 이뤄낼 수는 있지만 서비스 산업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조금은 어렵죠. 그리고 노동 집약적 산업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수요의 변화가 가격 변화까지 발생하는데 시차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서비스 산업은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PC 가격 물가 지수에서 서비스를 추출해낸 그래프인데요.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오른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거비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적어도 1년, 길기 때문에 이런 주거에 대한 수요가 변화한다라고 해서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시차에 따라 반영이 됩니다. 이 결과 서비스 물가가 아직까지는 늦게 내려오고 있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1분기 동안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연준은 아직까지도 본인들의 긴축 행보를 되돌릴 만한 재료를 전혀 찾지 못했었죠. 다만 상품 물가에 있어서는 디스인플레이션을 파월 연준 의장이 인정했습니다. 가장 큰 핵심 원인은 공급망 지수가 좀 정상화됐다라는 거고요. 공급망이 정상화되다 보니까 재화의 유통이 조금 더 용이해졌다. 이거에 따라서 공급이 좀 더 원활해졌고 가격이 좀 내려왔다라는 부분이 유일한 희망이었지만 연준은 아직까지도 방금 말씀드렸듯 서비스 물가에 조금 더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1분기 달러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아직까지는 기록을 했었고요. 특히 연준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긴축 행보를 되돌릴 만한 그러한 요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2분기는 어떻게 진행될지를 좀 점검을 해볼게요. 첫 번째, 소비자의 지갑이 가벼워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첫 번째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왼쪽 하단 그래프 먼저 보실게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나타내는 게 뭐냐면 소득,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개인이 지출하는 거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을 좀 나타낸 거죠. 그 부분이 동그라미 안 부분을 보시면 좀 많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고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개인의 저축액 역시 코로나 이전 수치보다도 상당폭 내려와 있다라는 점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무부의 소득 보전 정책 효과가 점차 감소되고 있는 거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이 풀었던 유동성들, 이것이 결국에는 초과 수요를 만들어냈었잖아요. 이걸 저희가 초과 저축액이라고 불렀었는데 이러한 초과 저축액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계속해서 견고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이 들고 있는 거고 소비자의 지갑이 점점 가벼워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용시장인데요. 고용시장, 저희는 사실 계속 타이트한 고용시장이다. 고용시장이 견고하다라는 말을 더 익숙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고용시장,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이냐에 대한 저는 의문을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실업률이 역사상 거의 최저치인 3.4%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6%로 반등했죠. 전전일에 나왔던 실업률은 3.5%로 여전히 3.4%보다는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추세냐에 있어서는 당연히 의문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하락세가 진정됐다라는 점에서는 저희가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 오른쪽 그래프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른쪽 그래프는 나타내는 바가 경제활동 참가율은 늘어나고 있는데 시간당 평균 임금이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타이트한 고용시장이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평균 임금이 내려오고 있어요. 임금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임금 협상력을 뜻하는 겁니다.
타이트하다라는 말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노동자를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건데 시간당 평균 임금이 내려가고 있는 거는 어색한 흐름이죠.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노동자들의 임금 협상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노동시장의 질적인 면에 있어서 과연 지금의 노동시장이 질적으로 타이트하냐, 이게 또 다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느냐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모 박스, 오른쪽 네모 박스 안을 보시면 경제 활동 참가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임금은 내려오고 있는 어색한 흐름이죠. 이거를 저희는 고용시장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품을 수 있는 하나의 단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단서를 보실까요? 노동 이용자와 노동 소비자 간의 관계, 위상이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왼쪽 하단 그래프는 나타내는 바가 해고자 수가 얼만큼 늘어나고 있는지를 저희가 가져온 건데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3월까지 해고자 수가 급등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테크 기업,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수많은 해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언급을 받았고 이거는 약 380배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렇지만 테크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들은 사실 곽광같지 못했었는데 리테일이라든지 파이낸셜, 헤어 서비스 아니면 서비스 이런 부분 나머지 섹터들 역시도 해고자 수가 크게 상승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죠. 기업들이 더 이상 고용에 있어서 그렇게 절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많은 기업자,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이직에 대한 욕구가 줄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모 박스 안에 빨간색 선, 가을색 선을 보시면 내려와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나타나는 바가 잡 스위처라고 해서 이직자에 대한 수요입니다. 이직에 대한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반대로 진한 파란색 선을 보시면 job stayer, 그러니까 나는 지금의 내 잡을 유지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비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직에 대한 여건이 점점 좋아지고 있지 않다라는 시그널이 발견이 된 거죠. 아직까지 노동시장이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가 견고하다고만 믿어왔던 고용시장 내에서 불안한 시그널들이 점차 발견되고 있다. 그게 2분기 초입 부분에서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되는 포인트다라는 것을 매크로적 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물 경기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드린 소비와 고용이 조금씩은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저희가 발견했다라고 한다면요. 금융시장 안전성에 있어서는 어떠한 모습을 좀 보이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당연히 최근 이슈가 됐던 SVB라든지 크레딧 스위스 사태에 있어서 연장에 가까운 건데요. 최근 저희가 유동성을 꾸준히 회수를 하고 있는 국면이잖아요. 근데 그 유동성 회수가 좀 단기 자금 시장에서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로직인지는 오른쪽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른쪽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MLF, 그러니까 단기 자금 시장에서의 머니마켓 펀드에서의 자금이 최근 급증한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땐 아무래도 올해 들어서 미국의 최종금리 수준이 내려오고 미국의 금리 인상기가 거의 막바지에 왔다라는 그런 시장의 컨센서스로 인해서 많은 미 국채 금리가 좀 내려왔습니다. 단기물 시장 금리도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MLF 시장에서의 수익률이 더 높은 상황을 연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 자금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인 MLF에 몰리게 되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오른쪽 하단 그래프 MLF의 총액을 보시면 급증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작년 평균 잔액이 4.6조 달러였는데 이게 거의 5.2조 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MLF는 이제 많이 유동성이 몰려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야 되는데 MLF 입장에서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투자처는 여갈피입니다. 여갈피라는 거는 결국에는 연준이 뿌린 유동성을 다시 연준 계정에 예치한 걸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여갈피는 연준이 제공하고 있는 금리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밴드에 연동돼서 움직입니다. 미국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올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4.75%에서 5%까지 형성되어 있는 이 밴드 내에서의 여갈피는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MMF 입장에서는 여갈피 금리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예치하는 게 하나의 매력적인 옵션이 되고 있는 거예요. 또 여갈피라는 것 자체가 연준이 제공하고 있는 금리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있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MMF는 높은 안정성을 보이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여갈피에 자꾸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플로우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시중 자금이 MMF로 간 다음에 MMF의 자금이 여갈피로 가는, 즉 시중 자금이 연준으로 다시 예치가 되고 있는 이러한 흐름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MMF를 통해서 자꾸 시중 자금이 융통되고 있기 때문에 시중의 단기 자금 시장이 특히 좀 부족하는 현상을 연출할 수 있는 상황이 놓여집니다. 왜냐하면 MMF라는 것 자체가 좀 단기성 투자 자금이기 때문에 시중 은행에서 단기적으로 융통할 만한 자금들이 자꾸 여갈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거에 따라서 최근 단기 자금 시장 내에서의 스트레스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왼쪽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FRA와 OIS 스프레드를 좀 보여진 건데요. 이게 단기 자금 시장 내에서의 달러의 스트레스, 그러니까 달러를 구하는데 얼만큼 많은 영향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이게 최근 상당폭 올라가서 약 60bp가량 급증했죠. 단기 자금 시장에서의 달러 수급이 점차 어려워진 상황이 지금 최근에 유동성 흡수 과정에서 발생했다라는 것을 먼저 좀 짚어드립니다. 이게 결국에는 SBB 파산과 CS의 피인수 사태로 연결됐어요. 이게 금융안정 우려로 발전이 된 거죠. 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좀 봤을 땐 아까 말씀드렸듯 시중 자금이 MMF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은행 예금으로 가지 않느냐? MMF의 최종 종착지인 여갈피의 금리가 오른쪽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은행의 저축 예금 금리보다는 훨씬 높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진 개인 입장에서는 은행에 예금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은행 예금을 빼서 여갈피 계정에 돈을 넣으면 더 높은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어떤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은 당연히 코로나 기간 동안 수많이 많이 뿌렸던 유동성으로 인해서 지급준비금이 충분한 대형은행 같은 경우에는 큰 차질이 없겠지만 소형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급준비금에 의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왼쪽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 선을 보시면 저게 라지뱅크에 대한 지급준비금 수준을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진한색 선을 보면은 스몰뱅크에 대한 지급준비금 수준을 나타낸 건데요. 스몰뱅크의 지급준비금 수준이 훨씬 낮아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소형 은행들의 예금이 자꾸 빠져서 여갈피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급준비금에 대한 의구심이 자꾸 발생하게 되고, 이거는 결국에는 심리적인 여파의 확산으로 인해서 뱅크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일련의 사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SVB에 대한 뱅크런은 그래서 단 이틀 만에 완료가 되었고요. 시그니처 뱅크 같은 경우에는 폐쇄가 되었고,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피인수가 되면서 심지어 도이치뱅크의 CDS 프리미엄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이 최근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금융 안정 우려에 대한 이슈가 최근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발생시켰죠.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금융 안정에 대한 불안이 과연 실물 경제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은행 입장에서는 점점 자금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예를 들어 도래하게 된다면 본인들의 예금이 빠져서 자꾸 여갈피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대출에 대한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대출을 통해서 본인들의 지급준비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좀 막아야 될 거니까요. 그러면 대출에 대한 어떤 여건이 점차 어려워지게 된다면 대출이 쉽지 않으면 기업들의 투자도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특히 대부분의 기업들은 차입을 통해서 투자를 진행하게 되는데 현재 금리도 높은데 은행들의 대출 여건까지도 올라가게 된다면 투자가 위축된다면 그거에 따른 소비도 위축되고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활력도가 감소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짚어드립니다. 금융 안정과 실물 경제가 결코 따로 놓여져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릴게요.
이러한 유동성 버퍼는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 역전 효과를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은행에 대한 대출 기준이 어려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동성에 대한 버퍼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 최근 연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QT가 진행되면서도 유동성을 꾸준히 공급해준 주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TGA 개정을 통해서 유동성을 푼 정부인데요. 최근 부채 한도 협상이 상당히 화두죠.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채 한도 협상을 딜레이시키고 있는 입장으로서 아직까지도 작년 말 2021년에 설정된 부채 한도에 이미 도달한 이후 이러한 어떤 한도 증액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단기 재정 증권이라든지 이러한 발행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부채를 더 이상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TGA 개정에서 자꾸 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TGA 개정이라는 건 결국 정부가 연준에 예치해 놓은 본인들의 통장인데 거기에 있는 자금들이 점차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왼쪽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저 진한색 선이 TGA 개정의 잔액인데 저걸 저희는 유동성 버퍼가 얼만큼 남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으로 인해서 저 버퍼가 추가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이후에 연출된다면 더 이상 시장의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버퍼는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유동성 버퍼가 점차 사라지게 된다면 저희가 작년부터 발생했었던 장단기 금리차 역전 효과가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는 다들 아시겠지만 경기 침체의 시그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된 거는 이미 상당히 오래됐었어요. 작년에서부터 역전은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기 침체다, 둔화다 이런 어떤 얘기가 사실 거론되기 무색할 만큼 소비가 고용이 좋았죠. 근데 장단기 금리차에 대한 역전 효과가 유동성에 대한 버퍼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은 미미한 효과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자금을 빨아들이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말을 같이 드립니다. 은행은 예대 마진을 통해서 돈을 벌고요. 장기로 돈을 빌려서 단기로 돈을 빌려줍니다. 장기와 단기의 금리 차로 인해서 돈을 버는 게 은행인데 유동성 버퍼가 떨어지면서 은행의 돈이 점차 떨어지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 대출이 줄어들 수 있고요.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고요. 통화의 승수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는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돈의 흐름이 점차 막혀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드라마틱한 경기 침체를 좀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냐로 반문하실 수 있는데 저는 경기 침체보다는 아직까지는 둔화다. 그러니까 하드 랜딩보다는 소프트 랜딩에 저희가 먼저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당장의 하드 랜딩은 우려는 섣부르다라는 소제목을 가져온 이유도 여기 있어요. 왜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연준 입장에서는 하드랜딩으로 현재의 경기를 평가하고 있지 않아요. 왼쪽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애틀란타 연은에서는 GDP 나우라는 걸 통해서 올해 1분기에 미국 GDP라든지 PCE 물가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예측치를 내놓는데요. 지금 현재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우 모델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는 실질 GDP의 수치는 1.5%입니다. 저희가 흔히 경기 침체, 특히 기술적 경기 침체라고 한다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GDP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을 때 기술적 경기 침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1.5% 수준의 GDP가 예상되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 1.5%는 1.7%에서 조금 내려온 수준이긴 하지만 여전히 1%를 상회하고 있는 수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률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저희가 경기 침체를 도입했다라는 기술적 경기 침체로 명명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것과는 거리가 좀 멀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PCE 역시 3.7%를 좀 기록하고 있죠. 드라마틱한 경기 침체, 하드랜딩이 온다면 물가 역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빠질 텐데 3.7% 정도의 예측치라면 사실 하드랜딩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일축했다라고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오른쪽 하단 그래프는 좀 재밌는 지표를 가져왔는데요. 잘 모르실 수 있는 지표인데 샴스 로우 지표입니다. 이게 뭐냐면 연준에서 발표한 과연 경기 침체의 진입 시기는 언제일까를 저희한테 알려줄 수 있는 하나의 지수인데요. 맨 윗줄에 보시면 실업률 3개월 이동 평균에서 최근 12개월 실업률 최저점을 뺀 것이 0.5%포인트를 상승하면 이것이 리세션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어떤 지표 자체가 그간 경기 침체를 꽤 정확히 맞춰왔었어요. 경기 침체 진입 시기와 이러한 어떤 0.5포인트를 상회하는 부분이 거의 역사적으로 맞아왔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고려해 봤을 때는 현재 샴스 룰 지수는 0%입니다. 0%포인트이기 때문에 0.5% 이상을 상회하는 데까지는 아직 시간적인 버퍼가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하드랜딩을 우려하기에는 너무 섣부르다, 좀 시기상조다라는 말씀을 같이 좀 곁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다행히도 이번 금융안정 사태에 의해서 연준의 조치가 저는 나름 개인적으로 성공적이었다라는 말씀을 같이 겸해서 드립니다. 연준은 크게 BTFP라는 본인들의 프로그램, 새로운 신설 프로그램과 DW, 재할인율 창구를 이용해서 유동성을 작은 은행들을 중심으로 지급준비금을 확충시켜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용을 했죠. 유동성을 공급한 겁니다. 특히 이제 재할인율 창구 같은 경우에는 헤어컷 조정을 통해서 지급준비금 확충을 지원을 했었어요. 저는 이거에 대한 효과가 나름 성공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주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다시 한번 견고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융 안정 우려가 물론 아직까지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조금은 나아지고 있지 않을까. 뱅크런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태는 아직까지는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나름 개인적으로 성공적이었다라고 보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처음에 이러한 어떤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거는 일종의 QE 아니냐라는 반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QE와 이번 유동성 공급은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QE는 정의로 봤을 때는 대차 대조표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결국에는 통화 승수를 일으켜서 시장에 유통되는 돈을 더 늘리겠다라는 게 취지잖아요. 근데 이번에 BTFP 프로그램이라든지 DW를 통해서 소형은행들에게 지급한 유동성은 그들의 지급 준비금 내에 들어간 돈입니다. 이게 대출로 연결되거나 아니면 예금을 통해서 통화 승수를 일으킬 만한 가능성은 미미한 자금들이에요. 목적이 확실한 자금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QE와 이번 유동성 공급의 목적이 다르고 그리고 그게 지급된 구체적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QE, 양적 완화다라고 저희가 이걸 해석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무리가 있다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러한 어떤 유동성 공급이 다시 한번 물가를 상승시키는데 일조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어떤 세부적인 디테일로 인해서 결국 이번에 연준의 행보가 나름 성공적이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시장의 심리가 많이 안정화되어 있다. 금융안정 이슈에 있어서 꽤 많이 나아져 있었다라는 부분 역시 이게 나름 성공했던 그러한 어떤 정책이지 않은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착륙의 시나리오 중 하나는 이러한 금융안정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결국에는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연쇄적 파산으로 도달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였는데 저는 이게 일단락됐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를 하드랜딩으로 본다기보다는 서서히 둔화가 되고 있는 소프트 랜딩으로 초점을 맞추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기 둔화 내에서는
연준은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좀 짚어볼게요. 네, 연준 입장에서는 좀 예상 외의 행보를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 둔화 시그널, 소프트 랜딩이 다가오지만 연준은 여전히 긴축적인 행보를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이유를 들고자 한다면 과거 사례를 좀 제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옛날로 한번 가보시죠. 그때 당시는 1980년대입니다. 1980년엔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이 주도권을 갖고 있던 그런 시절인데요. 그때 당시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불렸던 폴 볼커 의장은 기준금리를 20%까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물론 나중에 역사적으로 평가받았을 때는 폴 볼커 연준 의장이 상당히 성공했다라고 평가받지만 그러한 연준 의장도 한 차례 실수를 합니다. 저희는 이거를 폴 볼커의 실수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실수냐라고 했을 땐 1980년에서 81년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때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고 그 다음 해에 본인의 재선이 놓여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기준금리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민들은 상당히 힘들어져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재선을 위해서 당시 지미 카터 대통령은 연준에게 은근한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지금의 기준금리가 너무 높다. 이거를 좀 내리자라는 압력을 가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은근한 압력에 폴 볼커 연준 의장이 한 차례 굴복을 했죠. 그러면서 4개월 만에 20% 정도를 육박하던 기준금리를 9.5%까지 하향하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상당히 많은 속도로 내린 거죠. 물론 그때 당시에 물가가 서서히 잡혀가는 흐름이 조금씩은 관찰됐어요. 근데 막상 기준금리는 내렸는데 물가는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왼쪽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진한색 선이 기준금리이고요. 파란색 선이 CPI,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인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여전히 높아져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죠. 기준금리는 내려왔는데 그리고 기준금리가 내려왔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은 더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행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고 나서도 물가가 본인들의 예상대로 따라오지 않으니까 행정부와 연준은 둘 다 아차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폴 볼커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하게 됩니다. 19.1%까지 빠른 속도로 다시 한번 올리게 되고 경제는 만약에 이런 어떤 기준금리를 인하했다가 다시 한번 올리지 않았던 사태가 배제됐더라면 경제 그리고 물가는 꾸준하게 하락 압력을 받았겠지만 이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한번 제동을 받은 상황이 놓여지게 된 거죠. 이거로 인해서 지미 카터 대통령은 다음에 재선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 다음 대통령은 레이건 대통령이 되었고요. 레이건 대통령은 이러한 실수를 통해서 연준의 독립성을 조금 더 보장하는 듯한 행보를 보였어요. 지금의 페드는 이러한 어떤 사례를 통해서 함부로 물가가 잡혀가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통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보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연준이 물가가 많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표 물가 2% 수준까지 물가가 내려오지 않는 이상 긴축적인 의지를 강조하겠다. 고물가를 올해 지속하겠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을 철저하게 잡고 물가가 하락하는 데이터 디펜던시라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확인이 된다라는 건데요. 페드의 이러한 어떤 교훈과 입장을 이해한다면 소프트 랜딩 하에서 페드가 과연 본인들의 입장을 쉽게 바꿀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페드가 긴축적인 의지를 한동안 유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2분기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적어도 2분기 내에서는 금리 인하가 그래서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현재 데이터들도 페드의 이런 입장을 어느 정도 지지하고 있어요. 특히 이 지금 민간 임대료에 대한 하락이
좀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은 좀 시사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연내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진영에 있어서는 무언가를 가장 크게 근거로 삼느냐라고 했을 땐 CPI 내에서의 주거비가 상당 부분 내려올 거다. 왜냐하면 CPI 내 주거비가 선행 지수로 좀 책정하고 있는 진로우 렌트 인덱스가 급락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근데 진로우 렌트 인덱스의 하락에 맞춰서 CPI 내 주거비가 내려올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최근 들고 있는데요. 캔자스 시티가 2023년 3월 1일에 보고서 하나를 발표하게 됩니다. 핵심 논점은 뭐냐면 타이트한 고용시장 내에서 고용시장이 타이트하다면 CPI의 주거비의 하락세가 결국에는 노동시장과 큰 연관성이 있다라는 보고서인데요. 무슨 말이냐? 노동시장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 한 명의 실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한 단위 늘어나게 된다면 그거에 따른 여파는 오른쪽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하우징 서비스에서 가장 큰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의 한 2.5%에서 3%가량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서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노동시장은 타이트한 상황이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 크랙이 조금씩 보이고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당장 드라마틱하게 노동시장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런 노동시장이 해결되지 않고 주거비, CPI 내에서의 주거비가 하향 안정을 보일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 반박 보고서, 반박 논리들이 조금씩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꾸준하게 주장하고 있는 진영 내에서도 그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약화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민간 임대료 하락에 있어서 의구심이 든다라는 것 역시, 그리고 연준 입장에서는 긴축 기조를 꾸준히 유지해야 된다라는 하나의 판단 재료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상품 물가 면에 있어서도 생각보다 하락세가 계속해서 두드러지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관찰이 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중고차 가격의 선행지수인 맨하임 중고차 가격지수가 최근 반등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맨하임 중고차 가격지수 작년 상당히 급락을 하고 올해 초까지 급락을 하면서 상품 물가 하락에 많은 부분 일조를 했는데요. 올해 초 들어서 이게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대략 한 3개월 정도 선행하고 있는 맨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의 특성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이 반등한다라는 것은 상품 물가에 대한 하방 경직성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도 상품 물가의 디스인플레이션을 선언했던 연준이 이거 봐봐, 아직까지도 물가가 완연하게 잡히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야, 우리가 긴축 기조를 함부로 되돌릴 수는 없어 라고 주장하는 데 있어서 좀 일조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사실 연준은 아직까지는 본인들의 스탠스를 되돌릴 만한 명확한 재료가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일리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오펙 플러스의 행보, 최근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최근 2023년 4월 2일에 사전 예고 없이 오펙 플러스, 그러니까 오펙의 회원국들이 감산 조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약 166만 배럴, 하루에 166만 배럴을 감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효과는 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이 많이 드셨을 텐데, 아무래도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재정 적자를 보지 않는 유가 수준이 좀 정해져 있어요. 저희가 이거를 재정 균형 유가 수준이라고 좀 부르는데 현재 65불에서 67불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WTI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도 좀 70달러 선까지 내려오면서 하향 안정세를 보여왔죠.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재정 적자가 좀 우려가 되는 수준까지 유가가 내려온 거예요. 최근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본인들의 재정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라인이라든지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돈 들어갈 때가 상당히 많은데 유가가 내려온다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유가 하방에 레드라인을 그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WTI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 생기면서 80달러 선까지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 이것은 WTI의 가격 상승, 즉 에너지에 대한 가격 상승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에너지발 물가 상승 우려를 자극할 수 있는 하나의 재료다라고 저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는 미국과 사우디의 상당히 정치적인 관계까지도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려야 하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우선은 사우디의 감산 조치가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물가의 상승세가 결국에는 달러에 있어서는 하방 경직성을 제공할 수도 있다 정도의 포인트를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US에 의한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가면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은 분명히 관찰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 압력, 달러에 있어서의 하방 압력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거에 따라서 페드가 본인들의 긴축 기조를 바꿀 거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섣부르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는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페드의 이런 밸런싱 조정 때문에 어느 정도 내려오는 압력은 있겠지만 하방 경직성은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 외의 재료들을 통해서 달러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한번 보실게요. 우선 맨 첫 페이지는 원달러 환율, 그리고 이제 달러에 어떠한 상관관계들이 있는지를 좀 가져왔는데요. 원달러 환율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위안화 지금 0.88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0.86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전통적인 강호이죠. 우리나라 환율의 움직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그렇다면 또 우리가 어떤 포인트에 좀 초점을 맞춰야 하느냐라고 봤을 땐 최근 들어서 무역 수지에 대한 상관관계가 상당히 올라왔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미국 최종금리 전망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환율의 영향력이 꽤 미쳐지고 있다는 부분을 같이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non-US에 의한 달러의 영향력과 방금 말씀드린 상관관계의 관계성을 같이 한번 좀 짚어 넘어 볼게요.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듯 위안화의 흐름이 우리나라 환율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위안화의 흐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최근 중국 상당히 뜨거운 상황이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뿐만이 아니라 3월 양회를 거치면서 중국의 경기 성장세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물론 성장에 있어서의 어떤 속도는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방향성 자체는 결국에는 위쪽이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3월 중국 PMI 지수가 50포인트를 상회한 51.9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샤이신 비제조업 PMI 역시 57.8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중국 경기의 회복을 좀 시사하고 있죠. 50포인트 이상을 가면은 경기가 좀 회복하는 국면이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는데 아무래도 제로 코로나가 정리가 됐고 시진핑 리스크에 따른 차이나 원 역시 어느 정도 소강 상태를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점차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중국 정부 역시 본인들의 어떤 성장세 자체를 회복세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속도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죠. 특히 3월 양회에서 중국 정부는 5%의 보수적인 수치의 경기 성장률을 목표치로 제시합니다. 5%는 심지어 시장이 예상했던 성장률의 밴드의 하단에 위치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땐 내수 활성화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중국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맞겠으나 후진타오 시절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중국 경기가 발전해 오면서 많은 거품이 꼈었겠죠. 시진핑은 이러한 거를 허용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저희 분석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중국이 많이 주창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동부유이죠. 모두 잘 살자 라는 건데,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너무 고성장만을 촉진시키지는 않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후진타오 시절에 그러한 어떤 성장세를 우리가 한번 겪어보니 너무 많은 사이드 이펙트들이 있더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제어하겠다라는 게 지금의 중국 스탠스다라는 거를 같이 점검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최근 또 중국이 지방 정부 부채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죠. 특히 지금은 GDP 대비 약 126% 정도 수준인 한 158조 위안으로 부채 수준이 좀 추산되고 있습니다. 너무 고성장만을 가속했을 때는 이러한 어떤 부채에 대한 자극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부채의 문제가 터지게 되면 중국은 다시 한번 경기 성장이 아니라 경기 침체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좀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LGFB라는 지방정부 융자기구를 통해서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LGFB의 어떤 부채는 지방 정부들의 숨어진 부채다라고 저희가 흔히 판단을 하는데 약 지금 52조 위안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자극하지 않는 것도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최우선 목표 중에 하나다라는 점을 같이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는 성장이 맞지만 속도 자체는 부채와 거품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서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거다가 지금 중국 정부의 스탠스고요. 이러한 어떤 면에서 위안화 측면에서도 위안화는 강세 흐름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드라마틱한 강세, 급격한 강세는 좀 제한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러한 위안화의 강세 흐름은 결국 원화의 강세 흐름에도 연동을 미칠 거예요. 최근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 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전만큼 우리나라한테 많은 영향을 주지 못할 거다라는 주장도 종종 등장하는데 오른쪽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대미 수출, EU 수출, 대일 수출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준을 좀 기록하고 있죠. 이러한 측면을 봤을 때는 중국 위안화의 성장이 원화의 성장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프록시 통화의 역할을 아직까지는 진행할 거다라고 같이 점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이슈도 좀 같이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요. 위안화는 최근 달러와 좀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여전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중국의 행보를 보시면 미국을 좀 오히려 반대로 견제하는 흐름을 좀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최근 사우디와 이란의 중재처로 중국이 다시 한번 본인들의 롤을 자처했죠. 원래 이 중재는 미국이 진행할 수 있었는데 중국이 이거를 중재한 거예요. 그러면서 중동 국가와의 어떤 협약체를 좀 더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실제로 사우디 내에서 그리고 이제 중국과 이란의 이제 교역 통화에 있어서 달러보다는 위안화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그런 어떤 행보가 점차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래 대금 비율이 최근엔 달러보다는 위안화가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페트로달러에 대해서 위안이 자꾸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 보유 금액 비율을 확연하게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왼쪽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저 굵은색 선을 보시면 보유 금액 변화율이 상당히 크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약 마이너스 0.71%까지도 기록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러한 면에서 봤을 때 중국은 미국과의 어떤 정치적 관계를 좀 떼어내고 본인만의 협약체를 만들어내고 이 중심에는 중동이 있으며 위안화는 페트로달러에 도전을 하고 있는 페트로위안의 역할을 하려고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이는 아직까지는 위안화에 있어서는 강세 재료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치적 이슈 그리고 지정학적 관계를 중국 위안을 볼 때 같이 한번 꼭 점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ECB, 유럽의 상황을 같이 한번 좀 봐볼게요. 최근 ECB와 페드는 오히려 역전된 긴축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통화정책 다이버전스다라고 하면서 페드가 ECB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또 높은 긴축 속도를 보여왔죠. 기준금리 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페드가 기준 속도를 훨씬 높은 방향으로 가져왔기 때문인데 지금은 이게 역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페드는 그리고 연준은 아무래도 최종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 거의 도달해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긴축 사이클에 금리 인상 사이클에 막바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죠. 그렇지만 ECB는 아직까지도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2월 미국의 CPI 같은 경우는 6.0%를 기록했는데 독일은 CPI는 7.4%, EU는 8.5%로 상대적인 높은 물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제외한 2월 유로존 근원 CPI 역시도 5.6%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죠. 이러한 면에 봤을 때는 ECB는 아직까지도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에 대한 제어를 하는 게 중요한 상황인 거죠. 또한 ECB가 이렇게 미국의 페드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긴축 흐름을 보이게 된다면 아무래도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와 독일의 10년물 분트채 금리가 그거에 대한 차이가 점차 감소할 수 있어요. 오른쪽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좀 신기하게도 유로화의 흐름과 미국 10년물과 독일 10년물 금리의 차이의 추이가 거의 비슷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저희가 앞으로도 예상 가능하지만 ECB가 페드에 비해서 긴축 속도를 꾸준히 높이고 분트채의 금리가 미국의 금리 수준을 점차 따라가면서 그 갭의 차이가 줄어들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오른쪽 하단에 그 검은색 실선의 그래프가 점차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에 맞춰서 유로화 역시도 같이 한번 강세 흐름을 보일 수 있는 흐름이다라는 것을 좀 점검해 드립니다. 특히 저는 ECB 면에 있어서 좀 의미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한다면 3월에 크레딧 스위스 사태로 인해서 금융안정 우려가 소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ECB는 50pp 금리 인상을 단행했어요. 믹스텝을 진행을 한 거죠. 그만큼 금융 안정보다는 아직까지는 물가 안정에 있어서 우리는 훨씬 큰 방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공고히 한 거고 이러한 결과 페드보다는 ECB가 그리고 달러보다는 유로화가 상대적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게 된다면 아무래도 달러는 상대적으로 윗단이 좀 제한되면서 하락재료로 확인될 수가 있죠. 또한 유럽 경기면에 있어서 봤을 때 통화정책이 아니라 경기면에 있어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유럽의 경기는 미국보다는 중국을 좀 닮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겨울철 에너지 공급 우려가 상당히 극심해지면서 유럽 경기에 저점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돌 정도로 유럽 경기 침체가 꽤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돌아섰습니다. 그나마 좀 따뜻했던 겨울, 라니냐 현상으로 인해서 유럽의 에너지 공급에 대한 어떤 우려가 많이 완화되면서 심리적인 효과라든지 실제 유럽의 경기가 조금씩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미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 경기 침체냐 둔화냐의 초입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럽은 경기가 조금씩은 회복하고 있는 국면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을 비교하기보다는 중국과 같이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는 성장세 면에서 유럽을 이해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왼쪽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유럽의 소비자 기대 지수와 GfK 소비자 기대 지수를 같이 그려놨는데 동그라미 안에 수치를 보시면 최근 반등한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죠. 유럽 내에 소비자들의 심리가 얼어붙었던 심리가 다시 한번 좀 뜨거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각종 유럽의 제조업, 비제조업, 영국의 제조업, 비제조업, 구매관리지수, PMI를 가져왔는데 그것도 연초 이후에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 경기가 상대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다면 미국 경기는 경기 둔화로 돌입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의 경기가 미국의 경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일 수 있을 거다라는 판단이 가능하고요. 이러한 면에 있어서 스마트머니들이 어디 쪽으로 움직일 거냐라고 했을 땐 저는 유럽 쪽으로 조금은 움직일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머니가 움직이게 되는 경우 그러면 유로화에 대한 실수요 매수가 점차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러한 실수요 매수는 결국엔 유로화의 강세 재료로 확인될 수 있다라고 저는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본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엔화가 지금까지는 좀 약세를 보여왔지만 이러한 약세 흐름을 조금은 되돌릴 만한 흐름이 앞으로는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극단의 약세 흐름은 많이 되돌린 일본이죠. 그거에 대한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전통적으로 일본 약세, 엔화 약세를 주도해 왔던 재료들이 상당히 많이 되돌려졌다라는 점이에요. 첫 번째 재료가 아무래도 엔캐리 트레이드,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의 미일 금리 차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 수요가 약화될 거다라는 건데요. 미국은 경기 둔화 그리고 금리 인상 사이클에 거의 막바지에 왔다라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 금리 자체가 고점을 찍고 많이 내려와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도 미국의 금리는 사실 상방 압력보다는 하방 압력이 좀 더 강해질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는 점차 좁혀질 수가 있죠.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좁혀진다라는 거는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캐리 트레이드를 할 만한 메리트가 사라진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엔화를 매도하려는 그러한 어떤 흐름 자체가 많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엔화 매도가 시장 내에서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엔화 매수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엔화 강세 재료로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본 BOJ의 초안화 통화 정책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초안화 통화 정책은 일본이 경기 성장을 위해서 꾸준히 진행을 해온 부분이죠. 그렇지만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일본 CPI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1월에 일본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41년 만에 최고치인 4.3%를 기록했어요. 일본이 결국에는 이러한 물가 상승 압력을 무시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꾸준히 들고 있는 거죠. 많은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일본이 초안화 통화 정책을 어느 정도 되돌리고 YCC 컨트롤에 대한 어떤 수정을 진행할 거다라는 베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한번 YCC의 상단 금리를 0.25%에서 0.5%로 상승 조정한 전력이 있죠. 일본은 최근 이제 총재 자체가 원래 기존 구로다 총재에서 새로운 우에다 총재로 변경이 됐어요. 우에다 총재가 아무래도 지금까지 보여온 행보로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지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급격한 통화정책 선회 가능성은 사실 높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완화적 수준을 보여왔던 구로다 총재도 YCC에 대한 상단을 조정했던 것처럼 새로운 총재의 어떤 체제 내에서 YCC에 대한 어떤 변경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처럼 초완화 통화 정책에 대한 되돌림이 조금씩 유입되는 경우에는 엔화는 강세 흐름을 앞으로도 연출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금리 상단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일본이 가장 큰 부담을 느꼈던 거는 일본의 부채예요. 일본의 정부 부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의 부담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일본이기 때문에 함부로 금리를 인상하거나 금리의 인상에 준하는 효과의 정책을 활용할 수가 없었어요. YCC에 대한 상단을 높였을 때도 부채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거론됐던 건 이러한 원인인데, 일본의 행보를 좀 최근 들어 보시면 일본은 정부 부채를 꾸준하게 줄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왼쪽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연초에 정부 부채에 대한 전년 대비 감소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일본의 미국채 보유 금액 역시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미 국채 시장의 큰 손이었던 일본이 어느 정도 배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들의 부채에 대한 어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라는 면으로 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왼쪽 하단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좀 의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한 2022년 9월 정도에 마이너스 상승률이 시작됐습니다. 정부 부채가 실질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그 시점 정도에서 엔화 역시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시기적인 어떤 연동성이 비슷한 거는 우연일 수 있지만 방향성 자체는 명확하게 엔화의 강세 재료로 지지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정부 부채가 일본 면에 있어서 점차 경감이 된다면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자에 대한 부담이 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자에 대한 부담이 내려오기 때문에 일본은 금리 인상을 하거나 금리 인상에 준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인 룸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아무래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긴축적인 환경을 조금은 조성해야 되는데 이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YCC 상단을 다시 한번 건드려 볼까라는 생각이 BOJ 면에 있어서는 조금씩 유입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2분기에 일본의 행보는 지금보다는 초안화 통화 정책을 덜 선호하는 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는 결국에는 엔화 강세로 귀결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엔화가 강세를 보이게 된다면 달러 인덱스 면에 있어서 달러의 상단이 제한되고 이거는 역시 달러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넌 US 엔화라든지 유로화라든지 위안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 인덱스 면에 있어서는 좀 하락 압력을 보일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달러가 하락 압력을 보이는 거에 쫓아 국내 달러 원 달러 환율 역시도 같이 한번 하방 압력을 받을 거다라고 저는 최종적으로 2분기 전망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왼쪽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달러 인덱스와 달러 원은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같이 한번 좀 내려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아무래도 미국의 최종 금리에 대한 전망 수준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입장에서 달러 원 역시 같이 한번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으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전망을 좀 시작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원화 측면에 있어서는 어떠한 재료들이 있을까를 좀 점검해 볼 텐데요. 저는 최근에 의미가 있었다. 우리나라 달러 원 환율에 있어서 의미가 있었던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땐 금융안정 불안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에 상당히 어느 정도 제한된 흐름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SVB 사태, CS 사태에 있어서 이러한 어떤 불안감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변동성 지수라고 불리는 인덱스들이 상당폭 상승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무브 인덱스가 급등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회색 그래프인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EM 바이 스프레드 역시도 상당폭 최근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둘 다 위험 선호 통화인 원화 면에 있어서는 유리한 어떤 재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달러 원 환율의 상승세는 1330원 부근에서 추가적 상승 압력을 받지 못했던 걸로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이라든지 당국 경계심, 경기 침체에 따른 금리 인하 가능성 등이 이러한 상승 압력을 제한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앞으로의 금융안정 이슈가 재차 발생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재료가 상대적인 우위를 보일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여전히 내고 물량, 당국 경계의 경계심, 그 다음에 경기 침체에 따른 금리 인하 가능성 등이 상단을 제한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드라마틱한 상승세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낮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있어요. 또한 국민연금과 이제 국내 정부가 공조를 통해서 환율의 상단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진행하고 있죠. 특히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의 외환 수합 거래를 통해서 달러가 추가적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지 않도록 좀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외환 수합 거래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위해서 달러가 필요한 경우에 이 달러를 시장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이 직접 제공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고래의 어떤 달러 시장 내에서의 수급이 많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달러 수요 감소에 따른 우리나라 환율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국민연금의 환해지 비율 확대 역시도 우리나라 환율이 하락 흐름을 봤는데 같이 좀 공조할 수 있는 재료인데요. 환해지 비율이 상승하는 게 어떤 영향력이 있느냐라고 했을 땐 달러 자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환해지를 위해서 선물한 매도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이 선물한 매도를 하면 시중은행이 이를 매수를 하겠죠. 선물한 매수를 했기 때문에 포지션을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을 맞춰야 되는 시중은행이 있어서는 선물한 매수를 한 포지션과 반대되는 현물한 매도를 해야 됩니다. 즉 실제 시장에 달러를 팔아야 되는 효과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해지 비율이 올라가게 되면 올라간 만큼 결국에는 시중은행들의 달러 매도 압력, 매도의 절대적인 수치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귀결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BOK와 NPS,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의 이러한 공조는 결국에는 추가적인 상승 압력을 제지하고 하락에 좀 더 우호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다라는 말씀을 좀 같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국내 상황에 있어서도 정부 측면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확인했었던 원달러 환율의 흐름 면에 있어서도 드라마틱한 상승보다는 하락 압력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최종 결론 내릴 수 있겠죠. 물론 하방을 경직할 만한 재료는 아직까지는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환율 면에 있어서 무역 적자가 누적된다면 장기적인 하방 경직성은 좀 제공될 수가 있어요. 제가 앞서 우리나라 환율과 무역 수지의 적자가 상관관계를 꽤 크게 보여주고 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66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 특히 중국은 아직까지는 성장 속도가 더딘 상황이고요. 미국은 경기가 침체냐 둔화냐의 초입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객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역 수지가 단기간에 반등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은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는 무역에 상당히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펀더멘털을 책정을 할 때는 무역 수지와 경상 수지가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이 쌍둥이 적자가 같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원화에 대한 매수 심리가 어느 정도는 제한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대외적 재료들이 훨씬 더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우리나라 환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방 압력은 훨씬 높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내려오는 속도를 무역 수지 적자라는 재료에 의해서 좀 제한될 수는 있을 거다라고 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후에는 제가 참고 자료를 몇 개를 같이 넣어놨고요. 네, 우선 여기까지 좀 긴 시간 세미나를 같이 한번 좀 진행을 해왔는데 결국에 제가 최종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2분기 내에서는 경기 둔화가 올 수 있다. 특히 미국 면에 있어서는 경기 둔화가 올 수는 있는데 하드 랜딩보다는 소프트 랜딩일 거다. 그리고 페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긴축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거다. 긴축 기조가 유지가 되고 아무래도 경기 둔화가 오면서 물가 안정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달러 약세로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첫 번째 정리이고요. 대외적인 상황, 넌 US를 통해서 봤을 때도 상대적으로 EU의 긴축 속도가 페드보다 높을 것이다. 그리고 EU의 경기 반등 속도도 미국보다는 좋을 것이다. 이로 인해서 유로화가 좋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중국 역시도 미국보다는 경제적 상황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을 거다. 위안화가 결국에는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일본 엔화 역시 그간 보였던 약세 흐름을 좀 벗어나서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일 거고 이것은 달러의 상방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는 전체적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2분기 내에서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를 쫓아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역시도 하방 압력이 훨씬 높을 거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다만 주목해야 되는 점은 무역수지 적자는 이러한 하방 압력을 조금은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 압력이 높지만 하단이 좀 제한되어 있는 약보합 흐름을 최종적으로 2분기 내에서는 보일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환율이 사실 어떻게 될지 변동성이 클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이번 세미나를 시청하셨을 텐데요.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좀 큰 도움이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NH선물의 김승혁 연구원이었습니다.